김두수입니다. 저는 프레지던트 TV 대표고요. 지금 막 MBN 뉴스와이드 방송을 하시는 바람에 좀 분장을 했습니다. 평소에 다르게 머리에 힘도 좀 주고요. 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2022년 대선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는 그런 것을 준비했고요.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 체제의 작동 원리, 첫째. 두 번째, 한국의 정당의 주요 지지 기반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 정치 세력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가.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이 해결해야 될 과제의 주요 이슈들을 잠깐 짚어보고요. 마지막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전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정부 해야 될 비전, 이걸 이렇게 5가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정당 체제의 뭐랄까 작동 원리. 이게 여기서 바라볼 거는 기본은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은 양당제입니다. 다른 정당이 존재하지만 대통령을 배출시킬 수 있는 당은 2당밖에 없고, 또 국회도 이미 21대 총선 결과 양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이 그러냐? 실제로는 제가 이제 PPT 준비할 때는 뭐냐면 단복 낙타에 비유했습니다. 실제 여론은 가운데 중도 중립적 지역이 제일 높고 양끝이 낮은, 그러니까 산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이 평상시의 여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양당제적 효과에 의해서 양쪽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진보 보수 또는 좌우 이런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끌어당김에 의해서 쌍봉낙타가 됩니다. 쌍봉낙타는 몽골에 있죠. 당봉낙타는 주로 아랍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불일치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된다든가 뭔가의 당의 솔루션을 내는 사람들은 약간 각 당에서 치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지자를 획득하는 그 어떤 기본 원리고, 그러나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오세훈 후보처럼 이제 중도 확장성, 즉 양쪽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운데를 좀 더 뺏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당선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양당제 효과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낼 수 없다는 이 문제의식을 하나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여러분 너무나 다 알고 있는 한국의 정당 지지 기반 다시 한번 여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당은 첫째가 호남이죠. 두 번째가 수도권이고요. 세 번째가 PK 민주 세력의 40대가 중심이 된 이것이 여당의 지지 기반입니다. 흔히들 그냥 통칭했을 때 진보 이렇게 부르고, 야당은 제일 1번이 영남이죠. 두 번째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강남으로 대표되고 있는 특정 지역, 여기가 두 번째 지지 기반이고, 세 번째는 60대 이상의 세대. 그리고 이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면 60대가 손을 잡은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이런 20대의 일부가 지금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냥 보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겹치는 데는 수도권이죠. 이 수도권이 겹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 전체에서 51%를 넘었잖아요, 수도권이. 그리고 이번 이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야당으로 넘어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 세력, 여야의 진보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들의 과제들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지지 기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집권에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당의 기본 지지는 계층으로 나누면 첫째가 공공 영역이에요. 두 번째가 계급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범위한 보편적 복지 세력. 이 부분에 의해서 여당은 집권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개혁을 여당 스스로 해야 한다. 여당 스스로 할 때 재집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야당은 자기들에게 자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대적으로는 그냥 좀 이야기가 좀 그 카테고리가 좀 이상하지만 기업 영역. 그럼 두 번째가 흔히들 말하는 재벌을 포함한 자본 영역. 세 번째가 안보 영역입니다. 예로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다면 한반도의 평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의 야당이 가져갔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이 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더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평화를 전진시키면 야당이 집권하면 다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원위치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자기 지지자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제를 제대로 개혁해야만이 재집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네 번째, 그럼 이번에 선거 이슈들은 뭐가 떠오를 것인가? 여당 영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개혁의 영역, 즉 공무원의 종신적 지위 보장과 그에 따른 연공급, 호봉급 이것을 혁신하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당에서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 영역에서 이중 노동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중 노동시장의 극복 원리는 간단합니다. 동일 노동 가치의 동일 임금이에요. 이 원칙으로 해야지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행태를 통해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라도 동일 노동 가치에 동일 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20대 30대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 보면요. 제 처가 이제 교사라서 이야기인데 가장 실력 있고 잘 가르친 교사가 20대에서 30대 교사들이에요. 이들이 50대 60대 교사의 3분의 1 월급을 받고 있어요. 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곳곳에서 해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교사가 되고 나서 한 7년 동안 좀 점진적으로 월급이 오르지만 7년 이후로는 가족의 변화든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동일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사라면 같은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국회의 청소 노동자가 정규직이 됐어요. 예로 들면 산업은행 청소 노동자가 정규직은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규직이 된다면 또는 아파트의 청소부 같은 청소부인데 다 임금은 뭐 3배, 4배, 5배까지 차이 날지 몰라요. 이 부분을 어쨌든 의식적으로 저는 개선해 나가는 솔루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여당 쪽에서는 이제 현재 복지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건데 뭐냐면 진보를 표방하는 현재 여당은 경제 성장의 해법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 내가 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대체 어떤 대안적 요소를 냈지만 실패했고 냉정하게 경제 성장의 문제에서 무능하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야당은 기업 영역에서 흔히들 말하는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뭐랄까 이 사람들은 주로 그 현재의 재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또 그냥 이야기가 계속 규제 핵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중대재해 같은 안전, 노동에서의 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이야기할 때 그냥 반대만 하고 물론 그것이 기업가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안전의 문제에서 결국 안전의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투여되는 만큼 안전이 되는데 1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사망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게 진보 진영의 문제 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야당 쪽에서 이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이 문제에서도 야당 쪽에서 오히려 좋은 솔루션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여당 쪽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해법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듯이 자 여기서는 뭔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양극화 불평등에 대해서 야당 쪽이 오히려 이제 해법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분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는 진보적이고 성장은 뭐 보수 쪽이다 이런 식 프레임을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조짐이 저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인 건 아까 솔루션도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 대한민국을 2022년의 이 선거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노력들이 뭐가 필요한지 첫째 저는 아까 설명에서 나왔지만 지금 이 양당제를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통치체제와 정당체제는 서로 충돌합니다. 정당체제는 흔히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어요. 미국식 대통령제 아닙니다. 한국 대통령제를 마치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사람들이 착시를 하는데 미국식 대통령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정당체제는 뭐냐? 대한민국 정당체제는 내각제 체제가 아주 강한 정당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정당체제는 그 내각제 질서 체제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권력 구조와 정당의 공천,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에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정치 세력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정당체제는 내각제보다 더 강하게 내각 중심적 운용을 하고 있고 통치체제는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뭐랄까요? 제왕적 체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충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과 야당 총재, 야당 지금 총재란 말 안 쓰죠. 야당 대표가 투쟁을 합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봤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외교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제가 볼 때 이제야 외교라는 걸 좀 하게 된 거예요. 미국도 우리한테 받아갈 게 있고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게 있는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오늘 성명에 그래요. 40점밖에 안 되고 70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현상은 그렇게 싸우면 유리하거든요. 1등을 넘어뜨리면 2등이 자동으로 1등이 되니까 3등, 4등, 5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통치체제와 정당체제를 일치시키는 건데 그거는 개헌이다. 그리고 선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법은 대선거구 정당명부 개방형 스웨덴 방식으로 가자. 그러면 남녀 동수의 국회의원, 지역구 신경 안 쓰는 국회의원, 그 다음에 개방이기 때문에 정당의 기득권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민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후보는 저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과 선거법을 바꾸야만 정치가 바뀌는 거고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정치입니다. 이 정치를 민생과 대체하는 사람들은 사이비입니다. 두 번째, 국가 운영체제에서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서울공화국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5개의 서울을 만들어서 메가시티를 만들든 어떻든 연방으로 갈 거냐 자율과 자치와 창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집중으로 그냥 망해도 흥해도 집중이 좋다라고 갈 거냐 중대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공화국을 중심으로 GTX 이런 걸 왜 서울에만 놓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방 사람들도 1시간 거리를 30분, 20분에 가야 되고 그들도 거기 가서 연애하고 청년 살아야죠. 왜 다 서울로 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연방을 만들어야 된다. 자체적으로 세금도 깎아주고 또는 올리든 깎든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지방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까지 나가야 된다. 흔히들 그냥 뭐 준연방제 이렇게 하고 안 하는데 뭐 내용적으로는 준연방이겠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연방에 버금가는 한국식 연방을 하자. 5개 서울을 만들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서 1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로 가는 지도자가 안 나오면 그 사람도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국가의 핵심, 국가를 운영하는 동력을 바꿔야 합니다. 이 동력의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공무원 중심, 공공 중심인데 이게 민간으로 다 앉아 넘겨줘야 돼요. 진짜
97년 IMF 때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민간 중심으로 간다. 민간 중심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포지티브 규제를 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됩니다. 선거부터 바꿔야 돼요. 선거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해. 이렇게 되니까 창의적 선거가 안 나와요. 노무현 현상이 2002년 노무현 때도 그런 것이 저랬기 때문에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돼지저금통 이런 걸 다 제재했거든요. 노사모는 정치 게임. 자, 대한민국이 인터넷 선거의 선진국이었는데 미국이 다 가져갔어요. 그건 왜냐? 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규제를 척폐하려면 뭐를 보완해야 되느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자유를 하되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래서 이 시스템, 즉 공공에서 민간으로 가고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가고 징벌적 시장 이런 국가의 동력 체제를 이제 민간의 창의성이라든지 공무원이 끌어가고 정치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여기에 정확한 자기의 그 공약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사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